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현재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 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복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본격 확대 시행하면서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수급자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될까 우려되기도 하고, 가족이 도와주기 위해 보낸 용돈까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통장을 왜 들여다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조회하는지, 그리고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수급자가 신청서 작성 시 함께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한 순간부터 정부는 해당 수급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금융감독원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금 계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통장은 물론이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품, 증권사 계좌, 심지어 외화예금 계좌, CMA 통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간 전산이 통합되면서 과거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재산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통장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단순히 잔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잔액의 변동, 반복적인 입금 기록, 매달 자동이체되는 수입이나 보험료 내역까지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있다면 그 출처가 무엇인지, 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는지는 물론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할지 여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가족 또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드린다면 그 돈은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같은 계좌에 연 6회 이상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정기적 수입으로 판단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심한 경우 수급 자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도와주려다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수급자분들께서는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오래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도 당연히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해약 환급금을 받았다면 이는 곧바로 수급자의 총 금융재산에 합산되고 기본 공제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매달 받는 수급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수급 자격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연간 24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엔 해당 금액도 수입으로 계산되어
마찬가지로 수급급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통장에 5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7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월 0.3%를 곱해 약 6,95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금액만큼 매달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통장 분리를 추천드립니다. 수급비가 입금되는 전용 통장과 일반 생활용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면 금융거래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전용 통장에는 가능한 한 달은 입출금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나 지인의 송금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정기적인 송금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한 번에 보내주는 방식이 더 안전하며 가능하다면 차용증, 가계부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험 해약이나 고액 예금 해지 등은 반드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로 해지하고 목돈을 손에 쥔 뒤 뒤늦게 보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펀드, 외화예금 등도 조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지 은행 예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현재 정부의 복지 대상자 검증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만 모르고 있었던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지를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는 분들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궁금할 땐 꼭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부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